여러분, 진짜 좋은 이론은 그 처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백하다는 거죠, 구조가. 그래서 라캉의 이론은 정말 진짜 쓰임이 많은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이론이라는 건 되게 이렇게 굴리면 눈덩이 같아지는 이론이잖아요. 어디에 법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무튼 그 이론에서 제일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게 거울 이론이기 때문에 거울 이론만 제가 엄청 빡시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아무튼 이제 그 거울 단계 이론에 대해서 이번 한 번만 하면 끝이거든요. 끝이니까 더 명백한 메시지가 있겠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라캉이 처음 말했던 게 어떤 상상계라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인식 능력의 제일 처음 구성되는 어떤 상상계. 그러니까 처음 일어난 착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요. 그것을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면 애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울 단계에서처럼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애기가 말하고 있어. 이 모든 것의 대가, 이런 우리가 얼렁뚱땅 해버린 착각의 대가는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죠. 그때 대벌레가 진짜 대벌레 모습을 찾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나뭇가지를 흉내낸 뒤로는 나뭇가지만 계속 흉내내면서 산다고 하잖아요. 내가 왜 나뭇가지를 흉내내는지를 까먹은 채. 그런 의미에서 비싼 거죠. 그 나뭇가지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벗어나도 되는데.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아이의 위치에 있으므로 그 아이가 맞을 때 나도 울어요. 그 아이가 뭔가를 원하면 나도 그걸 원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아이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이거 그거잖아요. 그 에메가 왜 왜 디플로스를 열망했다가 공격하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형벌적인 행위인데 디플로스를 찌른 것이 자기 형벌적인 행위라고까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플로스랑 자신이 다른 걸 알지만 자기 자신을 디플로스의 영역에 두고 있기 때문이었죠.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말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나와는 다른 외부의 이미지의 덫에 난 아기가 걸렸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대가가 비싸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동작 기능의 습득과 공감 및 운동이라는 인간적인 세계로의 진입은 근본적인 소외란 대가를 치른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게 되겠냐고요. 외부에 있는 거를 따라한다는 거죠. 라캉은 이러한 동일화가 일어나는 영역을 상상계라고 불렀는데 시각적인 영역과 거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말은 아이들이 이미지 속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라캉은 이러한 이미지 속에서 소외가 어떻게 자아와 조응하는지를 밝혔다. 자아는 육체와 신경체계가 처음에는 완전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자신을 소외시키는 동일시에 의해서 구성된다. 만일 자아가 나르시시즘의 지정석이고 나르시시즘은 인생이 시작될 때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르시시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렇죠. 봐요. 나르시시즘이 인생이 시작될 때 존재하지 않았던 거라는 거에 주목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근원을 명백히 밝힐 수 있는 게 없다면 그쪽을 탐구하는 건 정말 가치가 있겠죠. 라캉은 프로이트 이론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고 자신은 프로이디안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프로이트주의자라고 말을 했어요. 자신만이 진정한 프로이트의 계승자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라캉이 말을 하고 있네요. 나의 태제는 1914년에 발표된 프로이트의 유명한 나르시시즘론이 제기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프로이트는 이 말을 했대요. 자아를 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새로운 심적 행동이 일어나야 합니다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쵸? 락항의 해답이 바로 거울 단계인 거죠. 근데 자아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죠. 거울에 비친 가짜 허상인 이미지에 내가 안착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완전성과 나의 전지전능함이라던가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게 좋다고 왜 처음 배웠을까요? 그냥 그것에 끌려라고밖에 얘기를 못한다면 아닌 거죠.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나르시시즘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르시시즘이 생겼냐라는 거죠. 어떻게 완전성이 받아들였냐. 그거는 락항은 거울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증명하는 어떤 좀 실험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뒤에 부정적 환각이란 실험이 있고 이제 쭉쭉 가볼게요. 자아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이미지죠. 자아가 완전한 통일체처럼 보인다 해도 그 너머에는 파편화되고 조화롭지 못한 육체가 존재할 뿐인데요. 애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을 냈다가 믿고 싶지 않아서 이미지로 또 더 씌우고요. 그 이미지랑 내 진짜 모습이 벌어질 것 같으면 우울해지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신체는 파편화됐다는 걸요. 나는 팔을 잘 못 움직인다고요. 거울에서만 완전한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걸 애기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락항이 말합니다. 따라서 자아란 믿을 수 없는 신급입니다. 그 기능은 통일성의 결여라는 난처한 사실을 감추는 것이죠. 사실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냥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통일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아이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거울 속의 이미지로 내달리면서 지워버리죠. 왜 이렇게 인간은 사악한가? 자아에 대한 이런 개념은 프로이트의 초기 논문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프로이트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나 얘기를 해주는데요. 프로이트는 부정적 환각이라고 알려진 현상에 흥미를 느낀 적이 있대요. 환자한테 최면을 걸고 방에 가구가 없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방 저편 구석에 있는 무엇인가를 집어오게 시켰는데 그 환자들한테 왜 구석까지 곧장 가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돌아갔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지금 최면에 걸려서 방에 가구가 없다고 알려줬는데 그런데 왜 그 구석까지 곧장 가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돌아갔냐고 물어보면 가구를 피해서 갔다고 하지 않고 거짓말로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가구를 피해서 갔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하고 벽에 걸린 그림을 좀 자세히 보려고 혹은 친구가 보여서 그쪽으로 다가간 겁니다라고 말하는 현상이 있었대요. 이거를 부정적 환각이라고 현상이라고 했다는데 이처럼 체면에 걸린 사람들이 벌이는 자기 행위의 합리화는 사건의 진상을 얼버무리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러니까 거울 단계에서 어떤 그 이미지의 체면에 걸린 것과 똑같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은 사건의 진상을 얼버무린다는 거예요. 다른 해석자들이 프로이트 외의 다른 해석자들은 이러한 자아의 왜곡적 성격을 그냥 부정적 환각이란 단순한 맥락에서 주목한 반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거를 부정적 환각적인 현상이라고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를 했는데 프로이트와 락항은 이것이 자아의 기본적인 성격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인간의 보편성으로 본 거고 우리가 스스로한테 그렇게 진실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울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아의 임무는 일관성과 완전성이라는 거짓 외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로잡힌 이미지, 거짓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유를 댄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보지 않고요. 내 몸이 삐걱삐걱 돌아가면 삐걱삐걱 돌아간 내 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거울에 나타난 완전한 이미지, 자기가 쓰고 싶은 이미지에 뒤집혀 버린다고요. 인간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러므로 분석가는 자아의 영역에 나온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그것을 전복시켜야 됩니다. 왜? 자아의 영역에 나온 거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는 체면 같은 거짓말이니까 그 아래에 깔린 진실성을 사람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가구가 있다는 걸 체면에 걸렸어도 가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린 너무 체면에 쉽게 굴복한다는 거죠. 분석가가 환자와의 자아와 일종의 동맹이나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정신분석 이론이 있다면 실패할 것이다. 이건 심리학이죠. 그래서 되게 싫어했던 거고요. 라칸이. 그 결과는 오직 상호 기만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외관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환자가 하는 말이 모두 진실되지 않다라는 어떤 시각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겠죠. 심지어 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요. 그렇게 진실적이지 않다는 것요. 라캉은 자기 이론을 이렇게 없던 거를 만들어가니까 이건가 연구하면서 실제적으로 더듬더듬거리면서 만들어갔으니까 이론이 되게 많이 바뀝니다. 어쨌건 초기 라캉의 연구에서는 인간 주체는 두 개의 극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이미지랑 그러니까 거짓된 이미지와 자신의 진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거짓된 이미지와 또 진실된 조각난 현실의 신체라는 극점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1930년대와 40년대 초반의 작업에서 라캉은 종종 고전적인 정신분석, 즉 프로이트에 등장하는 콤플렉스의 기저에 이런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대요. 우리가 여기는 혼란은 이 극점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좀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라캉이 말했대요. 그 유명한 거세의 환상 아래에는 아마도 절단의 환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는 자신과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과의 불일치함에도 받아들이는 스스로의 거는 체면과 그리고 자신의 진짜 현실에 대해서 혼란을 느낀다는 거죠. 라캉이 발전시킨 편집증에서 일종의 분해를 목격할 수 있다는 태제는 이미지와 현실의 통상적인 구성 단계를 뚜렷이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라캉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이상한 망상에 빠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혼란을 어떻게든 봉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체가 완전히 움직이고 우리의 이미지도 완전성이라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완전한 이미지에 비해서 우리의 현실은 개차반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 분해가 될 때 여기서 인간이 두 가지를 다 극점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극점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이상이 되기로 했으면 내 신체가 아무리 거지 같은 이상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이상을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인간성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구조는 똑같다는 거죠. 완전한 이미지와 조각난 신체 사이의 극점을 인간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어떤 편집증적인 성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신병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라캉은 주장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거울에 비친 이미지, 텔레파시를 통한 의사소통, 감시, 학대 등은 편집증에서 아주 흔히 나타나는 모티브들인데 자아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우리의 자아가 우리 바깥의 이미지에 위에 구축되어 있다면, 만일 우리의 정체성은 소외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현실을 알면서도 쑥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로 우리의 전체성을 씌우죠. 근데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럴 때마다 약간 그런 거랑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라캉이 말하고 있네요. 자아의 진실은 세계가 해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과 타인의 사이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 상태인 광기 속에서 정확하게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차이를 발견할 때 멘붕이 온다는 거죠. 많은 예술작품들, 특히 달리의 그림들이 이러한 생각을 포착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들과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판단 기준들을 깨닫지 못한다. 세계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와 단계들, 광기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세계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와 단계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편집증 속에서이다.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 사실 훨씬 솔직하다는 거죠. 아무튼 라캉은 이런 이론을 계속 고쳐나갔던 사람이라서 재정식화하곤 했는데 이런 거울 단계 이론조차도 라캉의 저작에서 거울 단계에 대한 하나의 이론은 없고 여러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캉이 말하고 있네요. 인간의 지식이란 본질적으로 편집증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라캉이 있던 시기에는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독일이 프랑스를 완전 먹었었잖아요. 그 점령하면서 라캉은 프랑스 육군에 소집되어서 파리의 발드그라스 군병원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라칸과 실비아 바타유의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그녀는 작가이자 이론가인 조르주 바타유의 부인으로 남편과는 33년부터 별거 중이었고 나중에 결혼까지 한다고 하네요. 바타유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 라캉은 전쟁 기간에는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기로 했대요. 아무래도 이렇게 윤리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45년에 전쟁이 끝났고 연구차 5주간 영국을 방문했다. 이 경험은 영국 정신의학과 전쟁이라는 논문에 서술되어 있었다.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실제적으로 보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론으로 듣고 설명을 들으면 처음에 너무 난해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뭔 소리야 엥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우리한테 스스로 빠진 어떤 우리가 좀 괜찮고 좋고 최고여야 된다는 그런 나르시시즘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있는 이유이며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한 걸 좋아하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완전하지 않으면 그럴 때마다 쉽게 상처받잖아요. 아 나는 쓰레기야 하면서 괜찮은 사람 없잖아요. 왜 사람이 그런 나르시시즘을 가지게 되는지 나르시시즘이 우리가 처음부터 세상에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것도 아닐 건데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이 이론이 좀 미쳤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